지금 현재 역사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제시했던 프레임 두 개가 하나는 불량교과서예요. 국정교과서는 불량교과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북교과서. 이 두 개의 프레임으로 썼는데 불량교과서가 아까 말한 대로 비기는 그런 지점이 생기니까 종북으로 확 이렇게 프레임을 틀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불량교과서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얼마나 그 중립적인 그런 지대에서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예. 일단 지금 우리가 5가지 정도 이 역사 전쟁을 벌이는 이유를 점검을 해봤는데 기가 막히군요. 실제로 이 역사 전쟁을 벌여서 결과적으로 국채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다시 말해서 박씨 왕조, 그 박씨 왕조를 완전히 딱 공고하고 대외적으로 그걸 도장을 딱 찍고 싶은 그런 속내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군요. 제가 그거를 확실히 언제 느꼈냐면요. 예. 한번 누군가 어떤 야당 의원이 한번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귀태 발언 때문이었나?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때 박근혜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곧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이런 게 있는 국민을 앞세웠지만 그렇죠. 그건 국가예요. 실제로 이번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를 나란히 세워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프레임이었어요. 네. 새정치연합에서 아주 오랜만에 똑똑한 적시타를 적시타를 날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교과서 왜곡에 함께 하십니다. 네. 요 그림, 네.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좀 그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한쪽에는 박근혜 대통령, 한쪽에는 아베 총리 이렇게 놓고 두 분이 교과서 왜곡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딱 나왔을 때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그런 언급들을 김무성 대표에서부터 했었죠. 네. 근데 이런 프레임이 사실은 역사 전쟁에서 먹히는 그런 프레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뉴욕타임스가 비슷한 그 논지를 폈었고요. 예. 어제 아사히 신문 사설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였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일본 보고 뭐 역사 왜곡 운운하는데 예. 당신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예. 이런 반문이었어요. 예. 좀 아이러니한 거죠. 뭐냐면 우리가 그런 앞으로 만들어진 이제 친일 교과서 때문에 일본한테 역사에 대한 교훈을 훈수받는 건 아이러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정철승 변호사님이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북한한테 인권에 대해서 훈수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지적도 있었는데, 예. 이게 또 아까 제가 프레임에서 또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서 프레임도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지금 이제 묻히고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이게 교과서 문제에 대한 것들은 미래에 벌어질 악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래에 벌어질 악에 대한 우리의 이제 걱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현재의 구현된 악, 그리고 현재의 잘못된 실정, 현재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적인 돌파를 못 해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희석되고 선거를 이걸로만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공과에서 과를 덮어버리고 공을 거죠. 부각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랑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렇죠. 이게 5개 분석 공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과가 이슈가 안 되게 만든 효과는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사실 우리 과를 그럼 한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게 대표적인 과 몇 개를 갖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저는 가장 뼈아픈 과가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서 그 노동개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언론 노조 위원장께서 한번 이 부분을 갖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이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노동개악은 결과적으로 아예 중산층을 말살해버리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노동자들에겐 굉장히 재앙에 가깝죠. 일단 예. 뭐 언론 노조에서도 이제 계속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인데요. 임금 피크제를 상당수 노동 개혁이라고 본인들이 부르는 이 노동 정책 가운데 내용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정책 목표와 실제 예상되는 결과와는 크게 상반될 거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렇죠. 일단 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려가 있는 거죠.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도 딱 던져놓으니까 상당수 기업들은 귀가 솔깃하거든요. 예. 사실은. 왜냐면은 호봉제, 대부분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단일 호봉제라든지 뭐 다양한 직급별 호봉제 임금 테이블을 갖고 있는데 뭐 연봉제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월급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그 고연차 구성원들이 이 임금 문제는 사실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임금 피크제라는 걸 딱 던져 놓으니까 많은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반응을 하고 실제로 그걸 갖고 많은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뭐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목표라고 이제 내세운 게 청년 그렇죠. 실업 해소였죠. 근데 상당수 기업들이 이 청년 실업 해소에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 임금 깎기 경쟁으로만 내몰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도 지금 임금 피크제 당장 저희 사업장만 하더라도 임금 피크제를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한겨레 신문에서도 예, 저희 한겨레에서조차도요. 근데 한겨레에서도 임금 피크제 도입과 함께 그러면은 우리가 젊은 구성원들을 얼마나 해마다 얼마씩 뽑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없거든요. 또 한겨레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임금 피크제가 꽤 많은 직장들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변형된 형태로 하고 있어요. CBS 같은 언론사도 경우에서도 많이 보면 있습니다. 보직이나 이런 거를 맡기지 않고 예. 그다음에 거의 평기자처럼 뭐 하게 되면서 수당이나 이런 데에서 되도록이면 이제 사실은 그런 일들을 안 맡기죠. 뭐 특근 수당이나 야근 수당이나 이런 걸 쓰지 않게끔 일을 맡기면서 실제로는 나가는 전체적인 임금은 깎이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임금 피크제가 변형됐지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럼 들어오는 임금 피크제는 얼마나 빡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임금 피크제의 핵심 내용이 예. 뭐 급여의 그 통상 임금에 예. 그 해당 연차에서 받아야 할 통상 임금에 뭐 적게는 10%에서 5% 10%에서 많게는 뭐 30% 40%까지 30%까지요? 깎는 데가 있는데 야. 젊은 시청자분들께서 들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실감이 잘 안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상당수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때쯤 되면 월급 많이 받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데 그때쯤 되면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면서 돈이 그렇죠.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물가도 올라갈 테고. 예.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통상적으로 받던 임금의 30%를 깎아서 받아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예.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 임금 피크제보다 저는 더 심각한 게 일반 해고에 쉽게 해고 안 예, 할 수 있는 쉽게 거. 해고는 일반 해고를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한번 해고당해 보신 그 고재열 기자님 일반 해고 이게 통과되면 어떤 재앙이 벌어질까요? 근데 잠깐 이렇게 좀 쪼크를 말씀드리자면 예. 아니 무슨 이렇게 임금 피크도 안 당하시고 이 일반 해고도 안 당하실 프리랜서께서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저기요. 제가 사실은 그 완전 프리랜서로 지냈지만 한 2년 정도는 또 월급쟁이로 씹지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네.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수당을 조여오기 시작할 때 느끼는 공포 이런 거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고당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제 발로 걸어놨습니다. 해고가 아니었군요 그때. 제가 당한 그 징계는 무기정직이었고요. 무기정직. 더블 무기정직을 정직을 당했는데 하여튼 그 이 노동개혁 난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 경제 공약에서 네. 노동개혁은 뭐 있었는지도 없는지 모르겠고 원래는 순서에도-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순서에서도 이렇게 보이지도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고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경제 민주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큰 그러니까 공약이 지금 우리가 이게 노동개혁을 내세운 이유를 봐야 돼. 뭐냐면 경제 민주화가 안 되니까 창조경제를 내세운 거고 창조경제가 안 되니까 규제개혁을 내세운 거고 규제개혁이 안 되니까 노동개혁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지금 노동개혁을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앞에 세 개를 못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하겠다고 대통령에서 이걸 하겠다고 가장 내세웠던 걸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약한 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한 적을 찾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약한 적이 임노동자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임노동자를 공격하면 결과적으로 표도 얻고 그리고 전쟁도 벌이고 뭐 이러면서 뭐 자기의 이전의 과를 좀 덮을 수 있겠다. 혹은 대기업이라든 내편을 확실히 끌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그 부분이 주변에 핵심이죠. 관심만 남은 걸 관심만. 예. 대기업들의 그 가령법 긁어주기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 핵심일 수 있는데 그 쉬운 해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근데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회사 쪽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평가라고 하는 게 사실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저희 회사에도 인사평가제도 있고 아마 그 시사님도 인사평가를 받긴 받죠. 우리 저기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시사 정직당한 사람들. 예. 받지 않습니다. 정직당한 사람들이 예. 만드는 아니, 근데 저기 주진우는 인사평가 어떻게 나와요?
주진우 기자는 글쎄요. 굉장히 불량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주진우 기자를 보면서 시사인을 구독한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또 인사평가 기준이 올라갈 것 같은데. 회사에 대한 기여도는 평가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극단의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균을 내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 이 고재희 기자는 네. 그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시라고. 예. 그 저성과자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서 인사평가를 해서 저성과자는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예.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노동자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인사평가라는 게 과학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지표에 따라서 직무 분석이 선행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인사평가하는 평가권자, 인사권자의 그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노동자들은 그 부서장이라든지 뭐 신문사에서는 데스크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눈치를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노동자들로서는 그 노동 조건이 열악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쉬운 해고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큰 피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쉬운 해고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므로써 네. 연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압박으로 노동자들을 옥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시죠. 가장 가장 약한 적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고재열 기자 말에 교과서도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일단 교과서 국정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게 입법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죠. 뭐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하면은 해결되는 통과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큰 착오를 한 게 예. 교과서를 만드는 주체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소비하는 학생들, 응. 학생들을 외면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뭐 중고등학생들이 저기는 진짜 가짜 교과서로 잘못된 교과서로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사자로서 예. 교육 당사자로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 어찌 보면은 실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좀 확산시켜서 예. 그러니까 이 역사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예. 결과적으로 자신이 벌였던 과들을 가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 역사 전쟁을 벌이는 이유까지 정리를 해봤고 예. 이제 그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과연 이 역사 전쟁이 승리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역사 전쟁을 벌인 이 박근혜 정권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좀 예측해 보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김용민 PD는 학생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한번 소비자 얘기를 들어보죠. 계층을 무시를 했거든요. 네. 뭐 학생들이 뭐 지금 당장 뭐 조직화돼 가지고 네. 거리로 나와서 정권에 위협이 되는 그런 뭐 퍼포먼스 내지는 데모를 할 것이냐 이 부분과는 별개로요. 예. 일단 이 국정교과서는 나오기도 전에 집필진을 찾기도 전에 나쁜 교과서라고 아주 고립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규정돼 버렸고요. 이 프레임 안에 갇혔기 때문에 이걸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이 순간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당사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된 순간 이거는 뭐 도저히 반전의 기회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요. 물론 공부는 하겠죠. 그러나 비판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미 뭐 그 한국사연구회인가 여기서는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진보교육감 몇 군데, 진보교육감이 있는 그 교육청 몇 군데에서는 대안교재도 만들어 놓겠다. 지금 예.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유신 시절부터 돌아가 보자면은, 예. 뭐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라든지, 당시 그렇게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분들 얘기로는 이 교과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이거 사실 맞아? 아니야. 딴 책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책이 귀했으니까요. 예. 딴 책 보니까 딴 얘기를 하던데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이른바 공부 잘하는 학생들끼리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넣는 게 현대사, 그렇죠. 근대사, 예. 그리고 고대사 역사 아닙니까? 저는 이 교과서로 온갖 그런 역사적 정의와 해석 이걸 다 담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거는 이 자체는 학생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그럴 만한 충분한 데이터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죠. 이 순간 나쁜 교과서로 낙인 박혔다면은 이것과 반대되는 그 이 교훈을 또 해석을 찾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할 겁니다. 이 순간 끝났어요.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제로 주체사상을 뭐 가르친다고 엄청나게 막 떠들었었잖아요. 네이버에 주체사상 딱 치니까 엄청나게 쭉 떠요. 백과사전부터. 그래서 뭐 위키백과를 딱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비판적으로 또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게 문제된다 그러면 네이버는 문을 닫게 해야 되는 수준으로 네. 자세하게 가르쳤던데 예. 이제 그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네. 교과서의 영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교과서가 얘기시죠.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웃음거리가 된다. 그런데 저는 예. 현재 어떤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역사 전쟁에서 이 야권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는 여권에 아주 호재고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리고 마지막 승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 이 역사 전쟁 전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요. 문화 전쟁이요, 문화 전쟁. 뭘 참고하시면 되냐면 작년과 올해 여름에 가장 흥행했던 영화, 올 여름에 올 초구나. 이 명량하고 국제시장을 보면은 그 명량과 국제시장에 대해서 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이른바 국뽕 영화라고, 그러니까 국가주의를 팔아먹는 국뽕 영화라고 이렇게 배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이렇게 국가주의를 강조하면서 이 부각했던 쪽은 이 조중동이나 그런 보수 진영이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명량 1,700만을 가져갔고 또 국제시장도 상당히 많은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국가주의에 대해서 이 무조건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명량과 국제시장을 뜯어보면 국가주의 영화가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네. 명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사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충이란 무엇이냐? 왕이다. 아니다. 네. 백성에 대한 백성이다. 것이다. 네. 국가주의를 부정해요. 이순신은. 그리고 국제시장에 그걸 국가주의 영화로 읽는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거기에서 이 애국가가 나오니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을 이거를 영화를 안 보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네. 영화를 안 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독인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국가주의로 하면서 밀쳐내는, 그러니까 국가주의 포비아가 있는 이쪽은 그러면 국채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쪽은 그런 식으로 국채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런 영화들이 흥행을 했잖아요. 뭐 연평은 뭐 1,000만 원 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국가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만 나오면 무조건 밀쳐내는 거야. 아니 우리는 그런 국가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야. 우린 그런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 거죠. 이를테면 뭐 호치민이나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기도 하면서 민족주의자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그 세 개로 나눠진 베트남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민족을 강조해서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혁명을 한 것이었는데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을 묶어낼 수 있는 어떤 여기에 프레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국채를 가져가기에 우리가 유리하다. 국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포스코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도 대통령 입장 그거예요. 뭐냐, 포스코가,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문제 제기와 별개로 근본 문제의식이 뭐냐면 포스코가 왜 박태준 거야? 포스코를 기획한 사람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만든 거야. 거기 그런 국채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국채가 형성되면 그러면 지금 일베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고관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너는 왜 맨날 국가만 트집 잡아? 왜 궁시는 거야? 네가 잘했어야지. 네가 해결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보 성향의 사람은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국가가 우리를 구하지 못했다. 국가의 문제다. 라고 이제 국가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어떤 진보 성향의 어떤 그 문제 의식인데 일베의 걔네 논리는 뭐냐면 왜 국가만 맨날 탓하고 너는 네 할 일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네 잘못이다. 네가 못나서다.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다. 그런 프레임인데 우리의 국가라는 게 이렇게 명확히 있다. 우리의 국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 이념 논쟁에 연필 심을 심어주는 거죠. 핵심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간단하게 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그래서 암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암살 코드 같은 경우를 사실은 이제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암살에서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의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우리의 주요 선결 과제, 그다음에 영원히 지금 풀지 못한 과제, 친일에 대해서 할 수 있었는데 암살이
그걸 전혀 환기해주지 못해 그걸 사람들한테 오히려 네티즌이나 아, 이런 쪽에서는 스스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평론가들이 굉장히 잘못한 것들이 또 저는 사실은 그 세 영화를 다 칭찬했던 그 진보 진영의 유일한 평론가거든요. 아마 황진미 평론가하고 저하고 거의 둘이 국제시장과 명량과 암살을 다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을 관통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국가는 국민이거든요. 그 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그 영화를 쌓아갔는데 변호인도 포함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건 모두가 다 국가를 국민으로 보는 그러한 기본 시각은 공유하면서 만들어낸 영화들인데 포인트를 다르게 이렇게 형성을 했던 건데 뚝 잘라가지고 국제시장은 저쪽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연평해전은 국민에게 포커스를 안 맞췄어요. 국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국민은 거기에 부속품이야. 거기들의 일상들은 전부 그 국가라고 하는 것에 개인이 나와서 느꼈던 자잘한 그런 재미들이고 실제로는 국가를 위해서 다 귀속돼야 될 존재들로 그리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전제주의 영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전선을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국가랑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민과 싸우느냐. 우리는 정부랑 싸우는 거다. 지금 이 정부가 국가를 찬탈해 갔다. 이런 프레임을 형성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역사전쟁을 벌일 때도 우리의 권력을 찬탈해 간 정부,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뿌리가 없는 정부, 뿌리를 자기 아버지로 두는 정부, 국가로 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우리는 거기서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반만년 민족도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사전쟁에서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낡은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국가는 곧 자기고 또 아버지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만은 절대 다수 국민들은 국가를 공동체로 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공동의 공간, 공동의 어떤 공감대 토대 그런 차원에서 국가를 무조건적으로 경원시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역사전쟁의 승패를 과연 어떻게 예측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분이 약간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전제할 게 학생들 그 소비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요. 정치적 유불리와 관련해서는 그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예. 그 얘기를 좀 더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 최 기자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정치적 유불리까지도 끄집어내신다면 저런 입장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문화전쟁에서 우리가 프레임을 잘못 짜면서 좀 패배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전쟁을 벌였을 때 프레임을 다시 잘 정교하게 짜서 정확하게 그들을 고립시키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당장 다가올 총선에 어떤 여파를 미치느냐라는 점을 따져본다면은 수도권에서는 뭐 사실 새누리당이 이 역사전쟁 출구 찾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간다? 불리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영남권은 다르겠죠. 뭐 거기는 사실 뭐 고재열 기자가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가문에 대한 지지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지? 가문에 대한 지지, 왕조에 대한 지지, 왕조에 대한 혈통에 대한 지지, 혈통에 대한 지지, 혈통에 대한 지지. 이런 식의 물론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서러워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안에서도 이런 비탄한 현실에 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수도권에서만큼은 이거는 결코 먹힐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여당이 그 평시 때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은 이 적진의 분열이거든요. 그렇죠.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 최대한 분열되는 거. 근데 지금 역사 전쟁 국면에서는 합쳐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선거를 앞두고 갈기갈기 찢어 놓아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게끔 야당의 어떤 패색을 짙게 만들어 가지고 뭐 200석까지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런 식의 압도하는 국면을 만들어서 선거를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그런 무드로 가져가는 게 이제 그 그림이었는데 이 완전히 1대1 싸움으로 또 만들어지게 됐단 말이죠. 이런 국면에서 상당히 좀 싸움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수도권 같이 바람과 또 이런 이슈에 민감한 그런 토대 위에서는 역사전쟁, 확실한 그 역사교과서의 그 어떤 분량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검정교과서보다 더 보완된 무언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매우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불가능하죠. 예. 지금 왜냐면 국정교과서가 8개 종류가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그 신기하게도 이건 신기하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갑자기 일거에 예. 뭐 선언을 하고 나섰고 예.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이러면서 예전에 참 보기 힘들었던 예전에 그 소고기 그 미국산 소고기 국면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벌어지고 있고 11월 14일 날 과연 얼마나 모일까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형성이 된다면 야권에게 희망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권에게 불리하다라고 여권에게 불리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저는 그것도 야권에게 불리하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야권에게 불리하다. 이건 좀 이따 최성진 기자 얘기한 다음에 다시. 그래요. 최 기자님.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실 내용을 저도 사전에 미리 앞서서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2년 전쟁으로 흐른다면은 이번 역사 전쟁이 아닌 2년 전쟁으로 흐른다면은 단기적으로 내년 총선 전망에서는 적어도 야권에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의 계산은 했겠죠. 여권 관계자들이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그 정도 계산은 했겠죠. 따라서 이게 총선용 카드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게 여권에게 유리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김영민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2년 전쟁이 아닌 역사 전쟁으로 만약에 그 관점을 달리했을 때 바라봤을 때 이 단기적으로는 새누리당과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가지고 전국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뭐 실제로도 그러하죠. 뭐 제대로 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는 게 드러난 거니까요. 그리고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이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그런 비판 사설이 나왔었죠.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 30년 된 나라에서 이런 전체주의적 관점의 국정교과서 국정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비꼬았는데 우리나라가 적어도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 30년 됐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본인이 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뭐 전체주의적 혹은 뭐 이런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전체주의적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특히 역사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2년 전쟁과 분리해서 역사 전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 이슈에서 결코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하는 일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아주 재미난 그런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그런 결론들을 좀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 기자님은 그 이념 전쟁과 역사 전쟁을 좀 분리해서 역사 전쟁은 거의 박근혜 정부의 필패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념 전쟁은 다르다. 오히려 그렇죠. 그 정권 혹은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 어떻게든 주체 사상 뭐 정부 그런 거 가지고 나오겠죠. 저는 역사 전쟁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민 PD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이념 전쟁으로 가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지금 친일의 프레임과 불량의 프레임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역사 전쟁으로 귀결되면서 여권에게 굉장히 불리한 형국이 될 것이다. 이 교과서의 최대 피해자는 교과서를 쓰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념 전쟁화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고재열 기자는 이게 사실상 이념 전쟁이고 그리고 여권에게 굉장히 유리한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조금 더 들어봐 볼까요? 입장을? 설명하자면 일단은 이제 그 간단하게 정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야권의 호재이긴 하죠. 뭐냐면 서로 이렇게 이제 역사 전쟁이 너무나 큰 선명한 명백한 이 전선이 형성되면서 안에 있는 내부는 지금 이를테면 봉합 내지는 유명무실됐잖아요. 그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흐르는 이제 좀 미래의 관점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은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을 놓고 다퉈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봉합이 되더라도 안 다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거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권은 신당의 문제잖아요. 지금 신당이 동력을 잃었어요. 보니까 천정배 의원이 이 역사교과서 대응팀에 공조를 한다라는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예. 거의 이제 신당의 동력은 사라진 거죠.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도 호남 신당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 땡처리당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런 그렇죠. 국면에서 자면 그러면 신당에 대한 가장 그 지금 이제 야권의 이 우려 요소는 해소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시 선거 직전에 가서 이렇게 그 다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보다는 동력이 사라지는 문제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야권에 유리한 거죠. 정무적으로는. 아하.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세월호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가 그 뒤에 야권이 그것을 어떤 선거의 동력으로 잘 활용했느냐 그 문제도 아닌 것이고 예. 그리고 뭐 메르스 처리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아닌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역사 교과서 문제 뭐냐면 로드맵을 그려봤을 때 내년 총선까지는 역사 교과서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눈앞에 예. 결과물이 나오지 점화 않죠? 시점이 나오는 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와야지 점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냐면 그것에 대해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슈 자체가 식상해질 수 있고 이슈 자체가 지치게 돼요. 예. 아마 세월호 때처럼 11월 초중순까지는 끌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연말이나 이걸 지나가면서 이것은 휘발되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도 이미 지겨울 정도의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역사 전쟁으로 총선까지 그렇게 끌고 갈 실력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타라우즈가 안 와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때 이 여당에게 유리한 요소만 남아요. 뭐냐면은 이제 이건 지겨워졌고, 아니 그 얘기가지고 그만해. 그냥 교과서 잘 만들면 되지. 아직 뭐 교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지랄이야?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건 미래에 대한 우려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걸로 흐름으로 갈지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흐름으로 뭐 물론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이슈하고 어떻게 이슈 파이팅 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이렇게 흘러왔던 야당의 실력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계속 점화시키면서 눈덩이처럼 굴려가지고 그 야당이 유리하게 풀어나길 보는 건 전 난망하다고 봐요. 그냥 지금 이 신당의 분열 요소를 봉합한 정도로 그냥 그 정도 혜택 보는 걸로 이 야당은 만족할 정도지. 만약에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 총선 때까지의 어떤 그 야당의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싸움?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어떤 이벤트? 뭐, 이벤트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산타크로스가 와도 이길 수 있게끔 만들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 군중이 어떤 이런 큰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큼 이것을, 우리 일테면은 사실 세월호 문제를 우리가 지켜보면은, 세월호 처음 벌어졌을 때 이제 여당 끝났다라는 그런 의식도 있었고. 그럼요. 그런데 제가 그 초기에 이것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한 달만 지나면 이 여당의 후보한테서 당신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를테면은 이런 멘트가 나올 거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죽였냐? 그 어떤 이제 그런 초기에 책임론과 무능정부 여기 프레임에서 그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기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실제 후보들은 그렇게 나섰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어떤 그 이슈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갔는데 저는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그걸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봤으니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로드맵.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디만큼까지 그것은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느냐.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어떤 얻을 점수나 이런 건 분명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디로 확전이 되느냐. 그거는 그렇죠. 조선일보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다른 이슈들이 전개되었던 그런 것들에서 조선일보를 스터디한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아까 그 다카키 마사오의 실제 무슨 이 독립운동가도 도왔다 그런 말이 나왔으면 정말 좋은 그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지금부터 그럼 다카키 마사오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전부 다 다카키 마사오 얘기야.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어. 그 중에서 다카키 마사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10배 정도는 일반 나쁜 국민들이 얘기만. 다카키 마사오에 대해서 환기하게 되죠. 이런 아, 식으로. 요거는 굉장히 그 빅데이터의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한 그렇죠. 그런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문제 제기하는 게 힘을 잃고 그다음에 세월호 국면에서도 1년 정도 지나면 일반 국민들이 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지. 이런 의식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해줘서 국민들이 공감하게 지치지 않게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 대중 심리공학적인 설계가 전혀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하다 보니까 나는 아직 끝까지 유가족을 위로하는데 너는 왜 유가족을 버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괴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어떤 그 주제들을 던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설계를 해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린 건데 이제 거기에서는 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 TV